한국에 온 지 몇 해가 지났지만 가끔 TV에서 북한 관련 소식이 흘러나오면 저는 여전히 숨이 턱 막히곤 합니다. 멀리서 들려오던 애국가 전기가 나가, 어둠에 잠긴 해산의 새벽, 배급을 기다리던 사람들의 굶주린 눈빛이 한꺼번에 떠오르기 때문입니다. 저기는 여전히 그대로구나라는 생각이 제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제가 살던 곳은 양강도 해산, 국경과 맞닿은 도시였습니다. 간부 집안이라는 이유로 사람들은 저를 부러워했지만 저는 그게 무슨 특권인지도 모르고 살아갔습니다. 우리 집엔 배급이 조금 더 들어왔고 겨울엔 군용 연탄이 우선 배정되곤 했습니다. 하지만 창밖으로만 고개를 돌리면 사람들은 장마당에서 서로의 숨결을 부딪히며 하루 벌어 하루 먹는 삶을 버티고 있었습니다. 어느 추운 겨울 새벽, 전기가 끊긴 채 어둠 속에서 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이래도 우리나라는 세상에서 제일 좋다는 거야. 그 말투에는 믿음이라기보다 체념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밖에서는 누군가 배급소 문을 두드리며 언제 나오는 겁니까? 하고 외치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어둠 속에서 떨리던 그 목소리, 지금도 잊히지 않습니다. 저는 그때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간부 집안이라 해도 결국 우리는 모두 같은 감시 속에서 살고 있었다는 사실을. 아침이면 마을 전체가 동시에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전기가 없으니 알람도 없어 사람들은 대부분 밖에서 들려오는 발소리나 옆집의 기침 소리를 듣고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저는 학교에 다니고 있었는데 간부 집안 학생이라 해서 특별히 대우받는 건 없었습니다. 대신 더 조심해야 한다는 보이지 않는 압력만 있었습니다. 학교 운동장에서는 늘 혁명가요가 울려 퍼졌습니다. 선생님은 혁명 정신을 가슴에 새기라고 했지만 제 눈에는 춥고 배고픈 학생들이 억지로 입을 맞추는 모습만 보였습니다. 수업이 끝나면 저는 친구들 아니, 북한에서는 친구 대신 동무라고 부르는 아이들과 장마당 방향으로 걸어가곤 했습니다. 간부 집안이라도 필요한 생필품 대부분은 장마당에서 해결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곳은 늘 혼란스러웠습니다. 허름한 천막 사이로 연기가 피어오르고 아이들은 얼음처럼 굳은 손으로 옥수수 떡을 잡고 있었습니다. 장마당 상인 아줌마들은 오늘은 중국산이요 하고 외치며 물건을 흔들었지만 실은 품질 검증 같은 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곳에서 늘 같은 장면을 보았습니다. 아줌마, 좀만 깎아주시오. 애가 사흘째 밥을 못 먹었소. 굳은 얼굴의 아저씨가 거친 숨을 몰아쉬며 말하면 상인은 잠시 눈치를 보다가 한두 원하나로 몇백 원도 안 되는 돈 정도를 빼주는 척하며 물건을 건넸습니다. 하지만 그것조차 감시 대상이었습니다. 보위부 비밀 경찰 사람들이 갑자기 나타나 시장을 단속하면 모두 얼어붙었습니다. 여기 장사증 어디 있어? 단속원의 말 한마디면 하루 벌이가 통째로 날아가곤 했습니다. 그 순간 사람들은 숨도 제대로 쉬지 못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저는 늘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왜 우리 집과 이 사람들의 거리는 이렇게 멀까? 같은 해산에서 같은 굶주림을 겪는데. 하지만 그런 생각조차 경계해야 했습니다. 어느 날 아버지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말 조심해라. 너 같은 집 자식이 더 조심해야 한다. 간부 집안일수록 더 잘 보여야 한다. 저는 그 말의 의미를 오래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특권층이라고 생각된 우리 집이 사실은 감시 대상 1순위였다는 걸 깨달은 건 한참 뒤의 일입니다. 밥상 위에서는 늘 조심스러운 대화만 오갔습니다. 오늘은 배급이 좀 나아졌답니다. 그렇다니 다행이구나. 하지만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배급이 나아진 건 우리 같은 집 몇 곳뿐이라는 것을. 저녁이 되면 도시는 다시 어둠 속으로 잠겼습니다. 전기가 들어오는 시간은 하루에 몇 시간도 되지 않았고 집집마다 양초 불빛 아래에서 식사를 했습니다. 어둠 속에서 흔들리는 불빛을 보며 저는 종종 생각했습니다. 이게 정말 우리가 선전에서 들었던 그 찬란한 조국인가? 그날 저녁 집 안은 오랜만에 활기를 띠었습니다. 아버지는 오늘은 중요한 자리니 너도 인사만 하고 들어가라고 말했지만
저는 부엌 쪽에서 몰래 그들의 대화를 엿듣곤 했습니다. 평소에는 보기 힘든 음식이 상에 올랐고 어머니와 누나는 연신 술잔을 내어놓느라 분주했습니다. 하지만 간부들의 술자리는 즐거움보다 긴장이 더 깊게 깔려 있었습니다. 누구도 속마음을 쉽게 꺼내지 않는다는 걸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달랐습니다. 동무들, 요즘 배급이 너무 어렵지 않소. 술 기운이 오른 중년 간부 하나가 낮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순간 방 안의 공기가 멎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동시에 그를 향해 고개를 돌렸고 아버지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 간부는 이미 취해 있었고 말은 점점 더 위험한 방향으로 흘러갔습니다. 이게 다 윗동네 평양만 배불리고 우리 같은 지방은 죽든 살든 상관도 없어. 말끝이 흐려졌지만 그 짧은 문장은 방 안에 폭탄처럼 떨어졌습니다. 그 순간 다른 간부가 벌떡 일어나며 그에게 다가갔습니다. 말 조심하오. 지금 누가 듣기라도 하면. 그는 말끝을 씹으며 술잔을 빼앗아 내려놓았습니다. 아버지는 억지 웃음을 지으며 분위기를 돌리려 했지만 저는 이미 그들의 표정에서 무엇인가 무너지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그날 저는 처음 보았습니다. 권력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조차 이 체제를 두려워하며 산다는 사실을. 밤이 깊어 모두 돌아가고 난 뒤 부엌에서 어머니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조용히 잊어라. 이런 말은 들은 적도 없다고 생각해. 내가 위험해진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왜 듣기만 해도 위험한 말을 나라에서는 이렇게 쉽게 만들까? 며칠 뒤 그 술 취했던 간부가 갑자기 보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아버지는 이유를 묻는 제게 짧게 말했습니다. 출장 갔다. 하지만 아버지의 음성은 전혀 출장 같지 않았습니다. 그의 눈동자에는 두려움이 선명히 비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저는 깨달았습니다. 특권층도 간부도 누구도 안전하지 않은 나라라는 사실. 곧이어 여러 지역에서 누군가 사라졌다는 소문이 돌았고 저는 점점 말의 무게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주변을 보는 눈이 달라졌습니다. 학교에서 외우던 혁명가요가 더 이상 가슴에 와닿지 않았고 거리의 구호문구도 허전하게 느껴졌습니다. 우리는 세계에서 가장 행복한 인민입니다. 그 문구가 적힌 벽화를 볼 때마다 저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그렇다면 왜 모두가 이렇게 두려움 속에서 숨죽여 살까? 탈출이라는 말은 북한에서 입에 올려서는 안 되는 단어였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저는 매일 밤 잠들기 전 압록강 너머로 번지던 중국의 불빛을 떠올리며 스스로에게 조용히 물었습니다. 저 불빛 바깥에는 다른 삶이 있는 걸까? 그리고 그 의문이 어느 날 갑자기 현실의 결심으로 바뀌었습니다. 탈출을 결심한 건 어느 음산한 가을 저녁이었습니다. 학교에서 돌아오는 길, 늘 다니던 골목 모서리에서 사람들이 모여 웅성거리고 있었습니다. 누군가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또 잡혔대 도강하려다가. 그 순간 제 등을 따라 냉기가 흘렀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보이부 차량이 도착했고 사람들은 소리 없이 흩어졌습니다. 그 장면을 보며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나라에서 인간의 삶은 언제든 쉽게 꺾일 수 있다는 것. 그날 밤 저는 압록강을 따라 걷다가 문득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건너편 중국의 마을에서 새어나오는 형형한 불빛, 도로를 달리는 차량의 소리, 거리를 비추는 가로등, 그 모든 것이 제가 아는 세상을 넘어선 다른 세계처럼 보였습니다. 그 순간 속에서 낮게 울리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여기서 평생 이렇게만 살 수는 없다. 하지만 결심을 했다고 해서 바로 실행할 수 있는 건 아니었습니다. 탈북은 준비부터 목숨을 걸어야 했습니다. 무엇보다 문제는 감시였습니다. 간부 집안은 어디를 가든 주목받았습니다. 왜 저 집 아들이 어딜 돌아다니는가 같은 소문이 쉽게 퍼지는 곳이 북한입니다. 그래서 저는 먼저 일상의 패턴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수업이 끝나면 곧장 집으로 오던 생활을 일부러 장마당 쪽으로 돌리고 가끔은 압록강 근처 산책로를 그저
바람 쐬러 간다는 핑계로 자주 찾았습니다. 사람들은 처음엔 이상하게 보았지만 시간이 지나자 쟤는 요즘 혼자 생각할 게 많나 보네 정도로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틈을 저는 이용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문제 탈출 경로였습니다. 압록강은 계절에 따라 성질이 달라졌습니다. 여름엔 물살이 세고 겨울엔 얼음이 얼었다 녹았다를 반복했습니다. 경험자들은 말했습니다. 도강은 겨울이 제일 낫소. 얼음만 잘 선택하면 빠질 염려 없지. 하지만 겨울엔 경비가 강화되었습니다. 저는 위험을 감수하고도 겨울을 택했습니다. 일단 강 위를 걷는다는 것 자체가 발각될 위험을 줄여주기 때문이었습니다. 문제는 돈이었습니다. 탈출 후 중국 쪽에서 도와줄 브로커 비용이 필요했습니다. 간부 집안이라고 해도 돈이 넉넉한 건 아니었습니다. 배급 제도의 균열을 넘기 위해 대부분의 자금은 장마당에 흘러갔고 우리 집 역시 사정은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주 천천히 조심스럽게 집안의 작은 물건들을 장마당에 내다 팔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의 오래된 시계 한 개, 어머니가 쓰지 않던 중국산 외투 한 벌. 어머니가 어느 날 물었습니다. 너 요새 왜 자꾸 대문 밖에서 쓸데없는 걸 팔고 다니냐? 저는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용돈 좀 모으려고요. 어머니는 한숨을 쉬었지만 더 묻지 않았습니다. 그 무언의 신뢰가 가슴에 미안하게 박혔습니다. 날이 점점 더 추워지던 어느 밤, 저는 드디어 모든 준비를 마쳤습니다. 얇은 소못 안쪽에 비상식량으로 넣은 마른 옥수수떡 2개, 그리고 손바닥만 한 돈뭉치. 마지막으로 작은 종이에 적은 중국 브로커의 연락처. 그 종이를 손에 쥐는 순간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이걸 들고 강을 건너면 나는 더는 이 나라 사람이 아니게 되는 건가? 그날 밤 아버지는 제 방문 앞에서 가만히 말씀하셨습니다. 요즘 무슨 생각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어디 가든 살아만 있어라. 그 말의 깊은 울림을 저는 지금도 잊지 못합니다. 어쩌면 아버지는 이미 제가 무엇을 준비하고 있는지 알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압록강으로 향하던 그 새벽, 제 발밑에서는 눈이 얇게 뽀드득 소리를 냈습니다. 온 도시가 잠든 듯 고요했고 숨결이 하얗게 퍼지는 소리마저 크게 느껴질 정도였습니다. 지금 뒤돌아가면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살 수 있다는 속삭임과 지금 가지 않으면 평생 못 나간다는 절박함이 가슴 속에서 동시에 뒤엉켰습니다. 하지만 결국 저는 발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압록강에 도착했을 때 어둠 속에서도 얼음이 희미한 달빛을 받아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강 위에는 군데군데 검은 얼음 틈이 있었고 얼음 두께도 일정하지 않았습니다. 그 위로 차가운 바람이 거칠게 스쳐 지나갔습니다. 저는 잠시 숨을 고르며 강 건너편을 바라봤습니다. 중국 쪽 마을의 불빛이 밤하늘 아래 조용히 흔들렸습니다. 그 빛이 마치 저를 이끄는 신호처럼 느껴졌습니다. 얼음 위에 첫 발을 딛는 순간 딱 하는 미세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지만 다시 한번 깊게 숨을 들이켰습니다. 조용히 아주 천천히 저는 몸을 최대한 낮춘 채 기어서 이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양손으로 얼음의 결을 느끼며 소리가 나지 않게 엎드린 자세로 조금씩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때 멀지 않은 곳에서 경비병의 기침 소리가 들렸습니다. 추워 죽겠네. 그 말소리와 발자국 소리가 강둑을 따라 이동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얼어붙은 채 숨도 제대로 쉬지 못했습니다. 눈앞에는 장갑에 묻은 성에만 보였습니다. 제발 여기까지만 와라 제발. 불빛이 번쩍 경비병의 손전등이 강 위를 훑기 시작했습니다. 그 빛이 내 손등 앞에까지 닿는 순간 저는 숨이 멎는 듯했습니다. 정말 몇 센티도 되지 않는 거리였습니다. 빛이 지나가는 동안 저는 몸을 얼음 조각처럼 가만히 굳혀야 했습니다. 숨을 쉬면 김이 올라가 들킬까봐 아예 호흡을 멈추다시피 했습니다. 잠시 뒤 경비병이 중얼거렸습니다. 오늘은 조용하구만. 그 말과 함께 손전등이 방향을 바뀌고 그의 발자국 소리가 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제야 조금씩 공기가 폐로 들어왔습니다.
얼음 차가운 공기였지만 그 순간만큼은 살아있다는 느낌이었습니다. 강 중간쯤 도착했을 때 문제가 터졌습니다. 얼음 아래에서 우두둑 하고 소리가 울렸습니다. 얼음이 균열되는 소리였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고 손끝이 떨렸습니다. 만약 얼음이 깨지면 차디찬 강물 속으로 곧장 떨어지는 것입니다. 조용히 정신을 가다듬은 뒤 저는 무게 중심을 최대한 넓게 분산시키며 배까지 바닥에 붙인 채 다시 기기 시작했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는지 모르겠습니다. 손끝 감각은 거의 사라지고 무릎은 얼음에 긁혀 따갑다 못해 찢어질 것 같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순간 바람 소리에 섞여 전혀 다른 소리가 들렸습니다. 야, 누구요? 중국어였습니다. 중국 국경 쪽 순찰대였습니다. 저는 반사적으로 몸을 낮췄지만 동시에 가슴 속으로 희미하게 떠올랐습니다. 여기서는 잡혀도 북한으로 바로 끌려가지는 않을 거야. 그 희망은 두려움보다 컸습니다. 강을 거의 건너설 무렵 저는 마지막 힘을 짜내듯 팔을 뻗어 한 번에 얼음 끝을 잡고 몸을 끌어올렸습니다. 발바닥이 중국 땅에 닿는 순간 더 이상 숨을 참지 않아도 된다는 안도감이 밀려왔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그동안 억눌러 왔던 감정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습니다. 드디어 나왔다, 살아서 건넜다. 하지만 기쁨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중국 땅은 자유가 아니었습니다. 이제부터는 또 다른 사냥이 시작된다는 걸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도강 직후 저는 바로 숲 쪽으로 뛰어들어 몸을 숨겼습니다. 곧바로 브로커에게 연락해야 했고 공안의 눈을 피해야 했습니다. 이제부터는 다른 방식의 도망이 시작되는 것이었습니다. 중국 땅에 발을 디딘 순간 저는 잠시 자유를 얻은 듯 했습니다. 하지만 그 착각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중국은 탈북자에게 또 다른 감옥이었고 공안에게 붙잡히면 곧바로 북한으로 강제 송환되는 곳이었습니다. 강을 건넌 순간부터 다시 숨소리조차 줄여야 하는 도피가 시작됐습니다. 강둑의 숲으로 몸을 숨긴 뒤 저는 손에 쥐고 있던 작은 종이를 꺼냈습니다. 중국 브로커의 연락처. 손가락이 얼어 굳은 탓인지 휴대폰 버튼이 잘 눌리지 않았습니다. 여러 번 시도 끝에 전화가 연결되지 않았고 거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구? 저는 숨을 몰아쉬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조선에서 방금 건넜습니다. 잠시 정적이 흐른 뒤 그가 말했습니다. 거기 오래 있지 마. 곧 사람 보낼 테니 움직이지 마라. 그 몇 분이 몇 시간처럼 길게 느껴졌습니다. 어둠 속에서 멀리서 들려오는 게 짖는 소리, 산 아래 도로를 지나가는 트럭의 엔진음 모든 것이 제 신경을 곤두세우게 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아주 작은 손전등 불빛이 숲속에서 흔들렸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나가 손을 흔들었습니다. 브로커가 중얼거렸습니다. 빨리 따라와. 공안 순찰 뜨는 시간이다. 도시는 생각보다 가까웠지만 제게는 끝없는 미로처럼 느껴졌습니다. 브로커는 저를 허름한 창고 뒤편으로 데려가며 말했습니다. 조선 사람들은 절대 혼자 움직이지 마라. 잡히면 바로 넘겨버린다. 그 말이 현실이라는 건 곧바로 알게 됐습니다. 창고에서 쉬던 중 갑자기 바깥에서 자동차 경적과 소란스러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브로커는 순간 얼굴이 굳었고 제 손을 확 잡아 끌었습니다. 공안이다. 숨자. 우리는 창고 뒤 적재함 사이로 몸을 밀어 넣었습니다. 차량의 붉은 경광등 빛이 벽을 타고 흔들리며 비쳤습니다. 저는 숨소리를 죽이기 위해 입을 막고 벽에 붙었습니다. 공안들의 발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여기 주변에 조선 사람 있다는 신고 들어왔다. 그 말이 들리는 순간 제 심장이 멈춘 듯 했습니다. 발자국이 바로 몇 미터 앞에서 멈췄습니다. 그들은 손전등으로 창고 틈새를 조사하고 있었습니다. 여기엔 없어 보이는데? 돌아보자. 위쪽도 확인해야 해. 발걸음이 멀어지는 순간까지 저는 꼼짝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중국은 내가 살아남기 위해 발버둥치는 또 하나의 전쟁터라는 것을. 며칠 동안 저는 브로커의 안내에 따라 여러 집을 전전했습니다. 한국으로 가려면
동남아로 이동해야 했고, 그러기 위해선 공안의 감시를 피하며 장거리 이동을 해야 했습니다. 브로커는 말했습니다. 이 길은 쉽지 않다. 특히 조선 사람들은 얼굴만 봐도 티가 나. 표정이 너무 경직돼 있어. 그 말에 저는 씁쓸하게 웃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평생 감시 속에서 살던 얼굴이 하루아침에 변할 수는 없는 것이었습니다. 어느 날 밤, 우리는 버스를 타고 남쪽으로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차량이 큰 요금을 받는 톨게이트에 가까워지자 브로커는 작게 속삭였습니다. 검문할 수 있다. 절대 고개 들지 마. 저는 고개를 깊숙이 숙이고 햇빛 가리개에 얼굴을 숨겼습니다. 버스가 갑자기 멈추고 공안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신분증 검사합니다. 제 손은 땀으로 젖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브로커는 태연하게 자기 신분증을 내밀었습니다. 그리고 제 어깨를 아주 자연스럽게 가리며 말했습니다. 제 사촌입니다. 몸이 좀 안 좋아서 자고 있습니다. 공안이 제 쪽으로 손전등을 비추었고 저는 숨조차 들이마시지 못했습니다. 손전등이 제 얼굴 바로 앞까지 오고 공안이 코웃음을 치듯 말했습니다. 병원이나 데려가라. 그 말과 함께 버스는 다시 출발했습니다. 그러자 브로커가 속삭였습니다. 살았다, 지금은.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중국에서 살아남는 건 운과 침착함, 그리고 누군가의 도움이 없으면 절대 불가능하다는 것. 중국에서의 도피가 어느 정도 안정되자 브로커는 마침내 마지막 여정을 알려주었습니다. 이제 남쪽으로 내려간다. 국경만 넘으면 거의 끝이다. 그 말 한마디에 가슴이 뛰었지만 동시에 더 큰 두려움도 밀려왔습니다. 마지막 관문을 넘지 못하면 지금까지의 모든 길이 허사가 되는 것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는 여러 도시를 거쳐 남쪽으로 이동했습니다. 작은 농촌 마을부터 인구가 많은 대도시까지 버스와 화물차, 때로는 오토바이까지 이용하며 공안의 시선을 피해 내려갔습니다. 이동 중에도 늘 경계해야 했습니다. 브로커는 말했습니다. 남쪽은 북쪽보다 더 위험하다. 여기서 잡히면 송환될 확률이 더 높아. 밤마다 우리가 묵은 곳은 작은 교회나 외국인 선교단체가 숨겨놓은 은신처였습니다. 그들은 목소리를 낮추고 말했습니다. 조선에서 왔다고요? 고생 많았습니다. 조금만 더 버티세요. 그 따뜻한 말 한마디에도 저는 눈물이 날 만큼 고마움을 느꼈습니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누군가가 아무 이익 없이 저를 도와준다는 경험이었습니다. 어느 날 밤, 우리는 마침내 동남아 국경 근처까지 도착했습니다. 브로커는 음성까지 낮추며 말했습니다. 오늘이야. 오늘 못 넘으면 다음 기회 없다. 그 말에 저는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국경 근처는 적막했습니다. 멀리서 개 짖는 소리와 풀숲이 흔들리는 바람 소리만 들렸습니다. 그 지역의 순찰은 무섭기로 유명했습니다. 잡히면 현장에서 체포되거나 더 위험한 사람들에게 돈을 뜯긴 뒤 넘겨져 버린다는 소문도 있었습니다. 우리는 고요한 밤을 틈타 철조망 울타리 근처까지 이동했습니다. 울타리는 두 겹으로 되어 있었고 외부에는 철사 가시가 촘촘히 엉켜 있었습니다. 한쪽에는 작은 틈이 있었는데 브로커가 낮게 말했습니다. 여기서 기다려. 순찰대 지나가는 순간에 뛰어야 해. 멀리서 손전등 불빛이 번쩍였습니다. 순찰대였습니다. 저는 풀숲 깊숙이 엎드려 몸을 숨겼습니다. 제발 제발 그냥 지나가라. 순찰병 둘이서 조용히 떠드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오늘은 조용하네. 그냥 돌아가자. 발걸음이 멀어져 갔고 그제야 우리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브로커가 속삭였습니다. 지금이다. 뛰어. 저는 온 힘을 다해 울타리 쪽으로 달렸습니다. 손에 걸리는 철조망이 살을 긁었고 따끔한 통증이 느껴졌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바지를 찢으며 울타리를 넘어서는 순간 등 뒤에서 멀리서 고함 소리가 들렸습니다. 야, 누구야? 저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저 숨이 터질 만큼 달렸습니다. 두 번째 울타리까지 전력으로 달리는 동안 제 심장은 터져버릴 것 같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리고 호흡은 거칠고 시야는 흔들렸습니다. 그러나 울타리 너머로 희미하게 보이는 모래땅, 그리고 어둠 속에서 깜박이는 작은 구조, 신호등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브로커가 말한 위치였습니다. 거기까지 가면 내가 산다. 마지막 울타리를 넘는 순간 철조망이 제 손바닥을 깊게 찢었습니다. 뜨거운 피가 흘렀지만 그 고통은 뛰어넘는데 방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울타리를 넘자마자 저는 모래바닥 위로 그대로 무너지듯 쓰러졌습니다. 그 순간 누군가 제 어깨를 잡아 세우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괜찮습니다. 여기까지 오느라 정말 고생 많았어요. 이제 안전한 곳으로 갑니다. 한국행선교 네트워크였습니다. 그 말에 저는 머리를 숙인 채 한참을 울었습니다. 울음인지 한숨인지 안도인지 알 수 없는 소리가 끝없이 흘러나왔습니다. 그날 밤 철조망을 넘던 순간 저는 제 인생의 마지막 죽음의 문턱을 넘었습니다. 숨소리 하나에도 잡혀갈 수 있는 그 경계를 넘어야만 한국으로 가는 길이 열렸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마지막 절차 보호소와 조사, 그리고 마침내 한국 땅을 밟는 순간이었습니다. 다음 챕터에서 저는 자유를 처음 마주했던 그날을 이야기하려 합니다. 동남아에서 구조 네트워크를 통해 보호소로 이동한 뒤 저는 곧 한국행 비행기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그 짧은 비행 동안 창밖을 수십 번도 더 바라보며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정말 여기까지 온 건가? 그리고 마침내 비행기 문이 열리고 한국의 공기가 들어왔을 때 그것은 제 인생에서 처음 맡아본 안전한 공기였습니다. 한국에 도착한 뒤 첫 과정은 하나원 정착 지원 시설이었습니다. 제가 북에서 평생 들어왔던 남조선은 지옥이다라는 말은 그곳에 발을 들인 순간부터 산산이 부서졌습니다. 제일 놀랐던 건 사람들이 웃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아무 감시원도 없었고 누구도 왜 웃는지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하나원에서 저는 처음으로 마음 편히 밥을 먹었습니다. 밥과 국, 반찬이 차려진 식판을 받아든 순간 이상하게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이게 그냥 주는 거라고요? 직원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네, 마음껏 드세요. 더 드릴 수도 있어요. 북한에서는 밥 한 숟가락에도 눈치를 봐야 했는데 여기선 그것이 기본이었습니다. 시설에서는 한국 사회를 배우는 교육이 이어졌습니다. 버스 타는 법, 은행 계좌 만드는 법, 심지어는 스마트폰 사용법까지. 저는 모든 것이 신기했습니다. 버스 정류장에서 사람들이 줄을 서는 모습, 카페에서 조용히 책 읽는 사람들, 그리고 그 모든 일상이 너무 평범하게 흘러가는 풍경. 그 평범함이 저에게는 기적 같았습니다. 그러나 마음이 항상 평온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밤이 되면 과거가 불쑥 떠올랐습니다. 압록강의 얼음, 경비병의 손전등, 중국 공안의 발자국 소리, 그 기억들이 꿈속에서 저를 쫓아다녔습니다. 상담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당신이 겪은 건 외상이에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 말에 저는 처음으로 내가 상처를 받았었구나 하고 스스로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하나원을 나온 뒤 저는 서울 외곽의 작은 원룸으로 배정되었습니다. 첫날 아침 창문을 열었을 때 따뜻한 햇살이 방 안으로 스며들었습니다. 그 햇살은 은은하고 고요했으며 무엇보다도 거기에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그날 저는 편의점에서 커피를 사왔습니다. 원룸 창가에 앉아 종이컵의 따뜻함을 느끼며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이게 자유구나. 누군가의 감시도 보고도 허락도 필요 없는 하루. 내가 원하면 나갈 수 있고 원하면 쉴 수 있는 삶. 하지만 그 자유는 곧 무거운 책임으로 다가왔습니다. 여기서는 모든 선택을 제가 해야 했습니다. 북에서는 선택이 없었기 때문에 처음엔 이 자유가 낯설고 두렵기까지 했습니다. 눈물도 흘렸습니다. 나는 이제 혼자구나. 그 생각이 밀려올 때마다 가슴이 꽉 조여왔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저는 그 외로움이 시작의 자리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저는 아르바이트를 시작했고 새벽마다 배달 상자들을 나르며 한국의 삶을 조금씩 배워갔습니다.
사람들은 제가 어디서 왔는지 묻지 않았고 그냥 수고 많으십니다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북한에서는 그 한마디조차 상상할 수 없었습니다. 어느 날 출근길 지하철에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노력한 만큼 돌아오는 나라라면 여기서 다시 시작할 수 있겠다. 그 깨달음은 마치 긴 터널 끝에서 처음 만난 빛처럼 제 마음을 환하게 밝혔습니다. 지금도 아침마다 창가에 앉아 따뜻한 커피 한 잔을 들면 그날의 감정이 다시 떠오릅니다. 죽음의 국경을 넘고 공안의 눈을 피해 숨죽이던 그 시간이 이제는 아주 멀게 느껴집니다. 저에게 자유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그저 걱정 없이 숨을 들이쉴 수 있는 하루. 그 하루가 쌓여 만들어지는 인생. 저는 이제 그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